첫 번째 핫피플 3인방 주인공은 양문석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명확합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 딸 명의로, 그것도 대구까지 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쓰는데 보탰던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1심도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가 모두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박탈형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정면으로 어긋나죠. 수원고등법원 형사 3부 항소심도 유죄, 특가법상 사기 혐의 유죄, 선거법 위반 유죄, 특가법상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이죠. 벌금 150만 원.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합니다. 대법에서 확정된다면 바로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양문석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해당 새마을금고가 먼저 우리에게 기획대출을 제안했다. 그리고 아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라 난 잘 몰랐다. 라는 취지의 글을 선거 기간 동안에 올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해명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이 걸린 걸 보면 그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건 거짓이 맞다라고 지금 유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양문석 의원이 원래 그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했었어요. 어디서 출마했습니까? 고향이 그쪽 그 경상남도잖아요. 통영 고성에서 두 번이나 출마를 했다가 다 낙선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사까지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그러다가 안산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지금 그렇게 새마을금고 금융기관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대출받은 거는 이건 특가법상의 사기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러한 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문서를 위조했잖아요. 그 위조된 문서를 또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동행행사죄에다가 업무방해죄까지 가능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까지도 다 인정이 된 건데, 심지어 제가 재판 진행 경과를 쭉 찾아봤더니 양문석 의원이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심에서 뭐 실형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법정 구속되거나 그렇진 않고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 그 배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사건 또 분리해서 선고를 하는데 벌금 15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낙마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형이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633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그 양문석 그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한 1년 반 정도 국회의원 하는 그 대가가 사실은 그 양문석 의원한테는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죠. 왜냐하면 6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금지시켜서 사실은 상환 능력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집이 없었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미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를 구매할까 했는데 지금 그거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켰는데 딸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빚을 갚아서 아파트를 사는 데에 보탰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거짓으로 해명을 했고 공천도 취소가 안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속도대로 하면 633 따르면 이제 금년에는 대법 확정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아마 저 지역구는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의 저 문제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가장 큰 그 화제성 있는 논란거리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영끌 하는데 서울에서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끌하더라도 영끌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동의하지 않지만 영끌을 하는 사람조차도 법은 지킵니다. 네. 어떻게든 자기 생활 범위 내에서 한 달에 대출 이자를 얼마큼 갚을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진짜
가득가득 채워서 하는 게 영끌 아니겠어요? 영끌도 법은 지킨다. 아, 당연하죠. 영끌도 다 절차와 법을 따라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걸 끌어내는 거지. 저건 영끌인데 불법 영끌이잖아요. 아, 불법 영끌입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자로 했죠. 또 이런 일반 시중은행은 조금 문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른바 새마을금고에 가서,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영끌을 한답시고 사실은 법을 어기고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그걸 받아서 돈을 끌어들여서 그 돈을 안고 갭 투자를 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뒤로 아마 10억 이상 올랐을지 모릅니다. 강남 어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의 자기 모순이고, 그런 분을 친명의 선봉에 서서, 친명의 선봉에 서서 친문을 공격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 노른자 지역구인 안산에다가 지역구 공천을 준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저 논란이 됐을 때 양문석 당시 후보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끝까지 잘했다고 자기 꾹꾹 우겼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다 음모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뭐 1심, 2심 저렇게 나왔으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이고, 양문석 의원하고는 예전에 이 채널에서 뭐 패널로도 같이 많이 봤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정치를 하고 권력을 탐하더라도 적당히 저는 법은 꼭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해명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대부분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랑 이런 거 항소 제기하신 거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내기에 대해서 입장 아예 없으시단 말씀인 거죠? 판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자, 박정호 의원님 아직 대법이 남아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의원직과 강남 아파트 둘 다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양문석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동안 용도 외 목적 사업자 대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행적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만 특별하게 딱 기소를 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발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그것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서 다투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날 거고,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법원, 특히 이런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예가 요즘 좀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유죄를 확정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항소심 유죄는 받았지만 이제 아직은 뭐 무죄로 되고 있고 의원직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보십니까? 네, 뭐 통계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상고심,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양문석 의원 본인은 사실 사업자 대출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뭐 대출 중개인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인 이런 사기에 기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본인의 주장을 이제 대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뜨거운 인물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기득권 다툼 대신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퇴행 세력이 극우 스크럼을 짠다면 개혁연대의 마중물을 퍼올릴 것이다. 윤 어게인이 아닌 보수 어게인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나오나?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약간 묘하게 진영들을 좀 갈려요. 김문수 전 장관이 일단은 다시 나옵니다. 전환길 품어야 된다. 장동혁 의원, 내부 총질자들에게 책임 물을 것이다 라면서 이른바 이 혁신파 의원들을 겨눴습니다. 전환길 씨도 이 혁신파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죠. 자, 조경태 의원은 또 반대로 진영에 서 있습니다.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 라며 주류 세력들을 비판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극단과는 절연해야 한다라며 주류 세력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는 하지 않지만 극우 세력을 몰아내는 개혁 세력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며 힘을 실어주겠다라며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찬 회동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혁신을 해야지만이 대선 이후에 우리 당의 당원조차도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혁신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관심이 모아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혁신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 미묘한 구도 속에서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힘을 실어줬어요.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한다라면서 혁신파의 선거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안철수 의원, 수도권 보수 세력 복원시켜 유능한 보수 정당 거듭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요, 전환기 씨는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문수 이제 후보죠. 후보는 전환기 씨 문제 없다라고 감쌌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가지는 게 그게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까지도 욕심을 내서 확정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리 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당을 위해서 좋다. 자, 그러자 또 주류권에서는 전환길 절연을 반대한다라는 반대 목소리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전환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하듯 절연해야 된다. 이런 당내 기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연이고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난 정부가 몰락한 게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는 책임이 없어. 너부터 책임져. 너부터 청산. 이런 것은 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위에는 이 전환길 씨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주류, 그다음에 혁신, 요 두 세력으로 나뉘고 있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안 나온 겁니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과정으로 지금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돼서 네. 총선을 진두지휘했고 총선 끝난 다음에는 또 당대표 출마를 해서 그때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그 용산의 압박과 친윤들의 포위에 의해서 결국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에너지가 많이 뺏겼던 적이 있었고 결국은 계엄 사태를 맞아서 쫓겨나는 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사실은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대선 후보에 나왔습니다만 대선 후보에서는 또 김문수, 한덕수라고 하는 친윤들의 마음이 좀 옮겨가 있는 듯한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대선 후보직에서도 좀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주장대로 지금이 당의 절체절명의 운명의 기로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혁이냐 아니면 구구냐 한동훈 전 대표 말씀대로라면 그 절체절명의 어떤 결정선인데 여기에서 빠지는 게
너무 중요한 국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일관되게 몇 달 전부터 출마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조언을 드렸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 한 1년여 정도 그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에너지의 소모 이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지금 친윤들이나 아니면 구기득권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좀 그 회의감 이런 것들도 주위에서 많이 조언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오히려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당원 배가 운동이거든요. 당을 지켜내기 위해서 책임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달라는 걸 현장을 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현장에서의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서 당의 미래 혁신을 위한 마중물 노릇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전당대회 결선 투표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 기득권 세력 반탄파하고 또 혁신 세력 찬탄파가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결선 투표에 만약에 한 번에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가 된다면 그때는 아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지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혁신파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신파 대 주류파 대 지금 딱 표에 나와 있죠. 박정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환기 씨를 품어야 된다. 전환기 씨 그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다. 김문수 전 장관, 장동호 의원이 어떤 궤를 같이 하고 조경태, 안철수, 한동훈 전 대표가 궤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나왔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지금 합리적 보수가 아닌 거잖아요. 극우 세력이 너무 당 내에서 줄을 이뤘었다가 지금도 다시 전환기 씨가 들어오면서 파장이 있는데 우선 혁신을 해야지만 합리적 보수로 가는 거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해서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경선에서 2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큰 상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번 이번 당대표 선거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하고 좀 멀리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만 너무 바라보는 거 아닌가. 당에 들어가서 혁신을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첫째로는 혁신이 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는가. 또 지선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가서는 에너지가 빠져 있는데 더 에너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희생을 통해서 해낼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당을 장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안 한 거는 좀 저는 이제 배척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계속적으로는 계속 이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길이냐 아닌 문제는 결국은 당원이 결정하는 거죠. 당원이 우리가 이렇게 극우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나 또는 조경태 후보한테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득권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를 보면 우리 안철수 후보가 아직도 좀 순수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합정영행을 좀 해야죠. 지난번에도 김문수 후보는 계속적으로 합정영행을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개혁적인 걸 표현하고 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힘을 모아내야지만 이게 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고 같은 진영끼리 논리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쪽으로 세게 얘기해야지만 이 선거에 대한 승부가 자기한테 유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피플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관세를 대폭 낮췄는데 즉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으로 수정을 하면서 관세를 1% 낮출 때마다 뭐 사라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잘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이 걱정은 줄줄이 우리 정부의 경제 안보 수정이 바람을 맞고 있어서도 걱정입니다. 자, 일단 즉석에서 펜으로 수정한 것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일본과 관세 협정 최종 단계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4천억 달러라고 프린트가 돼 있었는데 그걸 즉석에서 찍찍 5천억 달러로 수기로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좀 크게 볼 수 있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최종 5,500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찍찍 5천억 달러로 좀 수정을 했다라는 거죠. 1%포인트 낮출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요구했다라는 현장 전원이 나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관세 1%포인트 낮출 테니까 대신 이걸 주지 않겠나. 쌀 수입을 늘리는 건 어떻겠나. 반도체 투자 지원액을 늘리는 건 어떻겠나. 보잉을 더 살 수 없냐. 뭐 굉장히 비즈니스맨입니다. 우리도 잘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뭘 만나야 협상을 하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행기 타기 1시간 직전에 그것도 이메일로 2+2 협정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발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 취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라고 해서 일정을 빨리 잡자 다시 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언제쯤 연락이 오늘 아침에. 언제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 때? 네, 얼마 안 됐어요. 연락받은 지가. 이유는 따로 안 바뀌었어요? 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뭐 미측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때가 언제냐 라는 걸 갖다가 물어보면서 연락이 와서 빠른 시간 내에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부총리예요. 미국 장관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기 1시간 전 이메일로 통보가 됐어요. 이메일로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출국 1시간 전 유턴을 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보수장도 바람맞았습니다. 위성남 안보실장 2박 4일 방미했는데 국무장관 못 만나고 대면 협상은 불발됐습니다. 대기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뭘 만나줘야 협상을 하는데 8월 1일부터 아닙니까 당장? 네네. 왜 이렇게 다 바람 맞는 겁니까? 글쎄요, 뭐 걱정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가 미군들하고도 그 협상 많이 해보고 회의 많이 해봤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특히 돈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지 오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협상을 정치가가 잘합니까? 비즈니스맨이 잘합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맨들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4천을 갖다 5천으로 찍찍찍 한 거 일부러 한 것도 그 일부러 한 행위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드는 게 다 그 사진 기자들이 사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데 일부러 저렇게 또 행동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그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협상하는 모습을 보면 프로하고 아마 선수들이 야구 게임한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냉정한 사업가하고 조선시대 양반, 조선시대 선비들하고 협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가?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 국익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 장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실장까지 저렇게 바람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불안하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이제 좀 있으면 스코틀랜드인가 어딘가로 휴가 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8월 1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정부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진짜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박정호 의원님, 물론 이 자꾸 바람 맞히는 미국이 야속하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도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변경으로 못 만나고 왔고 안보실장 못 만나고 왔고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못 만나고 와서 이게 바람도 한두 번이지 3번이면 미국만 탓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우리 정부 한미 외교 라인 괜찮은 겁니까? 일단 중국 속담에 닭의 목을 쳐서 원숭이를 길들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일본이다 한국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일본하고의 관세 협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슷한 지리적 위치나 또 경제적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봐라 이러니 한국이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와라 이런 지금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희도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규모와 우리 경제 규모를 보면 저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득시켜서 과감하게 우리도 이거밖에 못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하고 또 다른 것은 우리의 그 방위비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위에 대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대중국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 카드를 가지고 얘기할 건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트럼프는 저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받습니다. 계속 굴종적인 자세를 하면
저 사람 더 세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일본에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정도에서 움직이면 된다 보고 또 다른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다 국가들이 다자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사실은 4천만 불 했다가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5,500만 불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나올 때마다 그 하피플로 계속 저 트럼프 대통령 나오는데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지 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박정학원에서 하나 만드는 거 어떠세요? 예. 혹시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한미 관계 관련해서? 그럼요. 우리는 그 특수관계입니다. 한미 그 동맹이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지금 더 세게 하지 못해서 더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막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어떤 정부야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서 설명하고 지금 또 우리 우리 한미 의원 연맹에서 지금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설득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 협상이 이루어진다 보고 국익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대결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